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칼 트루먼의 글 칼뱅 시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입니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칼뱅, 이름은 정말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그의 사상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졌나 할 게 연속된다, 아니면 단절됐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많죠. 근데 트루먼은 이 글에서 바로 그 점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복잡한 퍼즐 맞추기 같다고 하면서요. 역사적 맥락이나 다양한 수용 방식을 다 고려해야만 칼뱅과 후대 개혁주의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트루먼의 주장을 쭉 따라가 보면서 왜 이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신학 공부나 또 미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함께 탐구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트루먼의 글은 정말 역사신학 연구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특히 그 역사 분석할 때 현재 우리 기준이나 신학적 관심사를 과거에 그냥 막 투영하는 거예요. 시대착오,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하죠. 그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아, 시대착오요? 네, 단순히 교리 내용만 비교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당시 철학적 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텍스트가 다뤘던 그 구체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연속성 문제를 훨씬 넓은 맥락에서 설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셋째,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분석이 그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공부하는 여러분께 어떤 목회적, 실천적 함의를 주는지 거기까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루먼의 핵심 논지, 그러니까 칼뱅 사상의 수용, 이 리셉션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건지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트루먼은 이 수용이라는 게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번역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는 이 수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칼뱅이 직접 쓴 그 텍스트 자체 있잖아요. 그게 후대에 어떻게 읽히고 인용되고 사용되었는지 그걸 추적하는 거고요. 둘째는 칼뱅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상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떨 땐 변형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발전되기도 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텍스트 수용과 아이디어 수용, 이렇게 나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트루먼은 지난 한 30년 정도 연구했잖아요. 리처드 멀러나 밀렌 반 아셀트 같은 아주 중요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칼뱅이랑 후대 개혁주의는 연속적이야, 이런 연속성 태제로 뭉뚱그리는 경향, 이걸 좀 비판적으로 봐요.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단순화는 예전에 칼뱅이랑 후대는 완전 달라, 단절됐어 라고 주장했던 그 불연속성 태제랑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구자 본인의 어떤 신학적 입장을 역사 분석에 그냥 투영시키는 오류, 그걸 범할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역사가 특정 교의학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속성이냐 불연속성이냐, 이 단순한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서 트루먼은 어떤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트루먼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텍스트를 그냥 아이디어가 담긴 그릇 정도로 보지 말고 역사적 행위, historical actions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역사적 행위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 케임브리지 학파의 지성사 연구 방법론, 특히 퀸틴 스키너의 통찰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텍스트가 어떤 특정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후대 사상가의 아이디어가 칼뱅과 연속적인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후대 저자가 칼뱅의 책을 읽고 나서 특정 성경 본문을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게 됐지? 라거나 아니면 그 저자는 자기 시대의 어떤 과제나 논쟁 속에서 칼뱅의 아이디어나 텍스트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식으로 쓰고 있지?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게 트루먼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전환입니다. 텍스트를 살아있는 행위로 보자, 이거죠. 텍스트를 역사적 행위로 본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단순히 내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의 기능을 파악하려는 시도군요.
그럼 트루먼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속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트루먼은 우리가 굳이 연속성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그 개념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3가지 방식으로 연속성을 나눠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3가지 방식이요. 네, 첫째는 아주 명백한 교리적 연속선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교리, 그러니까 그 유니오 하이포스타티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었다는 거. 네네, 중요한 교리죠. 이런 건 칼뱅뿐 아니라 후대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서도 아주 일관되게 발견되는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트루먼은 이런 종류의 연속성은 어떤 특정 신학자 개인의 독창성 문제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 연속성, confessional continuity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지적해요. 신앙 고백적 연속성? 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같은 역사적 신조들이 바로 이런 교리적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이 바로 이런 연속성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철학적 틀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뱅을 중세 스콜라주의랑 완전히 단절된 인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칼뱅 역시 그 당시 지적 토양이랄 수 있는 스콜라주의 방법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에 상당히 빚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17세기 후반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서구 지성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신학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사유틀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칼뱅이 신론이나 기독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 예를 들어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라든지 위격을 뜻하는 하이포스타시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공유된 철학적 배경 속에서 사용되고 이해됐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칼뱅 사상이 후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평가할 때 이런 공유된 철학적 기반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담는 철학적 틀까지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다루는 문제 또는 질문의 연속성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어떤 개념이 칼뱅 책에 명시적으로 딱 등장하지 않더라도 칼뱅이 중요하게 다뤘던 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 속에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직접 언급은 없어도 문제의식이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 언약, 그 커베넌트 오브 리뎀션 있잖아요. 네.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작정으로서의 언약. 이게 칼뱅이 직접 상세하게 발전시킨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개념은 칼뱅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문제, 즉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이 복잡한 기독론적 문제, 여기에 대한 후대 신학자들의 답변 노력이랑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아하. 아담과의 행위 언약, 커베넌트 오브 워크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또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의무를 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 이것들도 다 칼뱅이 씨름했던 중요한 신학 주제들과 연결돼서 발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신학 같은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아까 트루먼이 텍스트 수용과 아이디어 수용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분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구분이 트루먼 논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 수용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해요. 후대 저자가 칼뱅 책을 직접 인용한다거나 각주에서 언급하거나 그의 논증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 자료 같은 걸 보면 총대들이 다양한 신학 논증하면서 칼뱅 견해를 아주 빈번하게 인용하고 참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칼뱅의 저작과 사상이 총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 수용은 왜 어려운 건가요? 반면에 아이디어 수용은 분석하기가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칼뱅 신학의 상당 부분이 사실 칼뱅에게서 처음 시작된 완전히 독창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교부 신학,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서방교회의 그 깊은 신학적 전통 위에 서 있었거든요. 둘째, 칼뱅의 저작이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교회 전체의 유일한 규범이나 표준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트루먼은 신학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천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공동체적인 작업. 네, 마치 루터 신학이 멜라니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발전했듯이 칼뱅 역시 제네바 동료 신학자들이나 유럽 전역의 수많은 서신 교환자들, 그리고 그가 읽었던 방대한 문헌들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신학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은 칼뱅 사상에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기 충족성이나 독창성을 의미하는 자준성, 즉 아세이타스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 아세이타스라는 신학 용어를 그렇게 쓰는군요. 좀 비유적으로요. 네,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칼뱅 사상이 결코 고립된 독창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좀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수용을 추적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예정론, 프레데스티네이션일 겁니다. 아, 예정론 하면 정말 칼뱅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정론 자체가 칼뱅 고유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방 교회의 오랜 반펠라기우스주의 전통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아, 이미 있었군요. 네, 심지어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택정뿐만 아니라 유기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다는 교리조차도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브래드워딘이나 칼뱅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마르틴 루터에게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어떤 신학자가 예정론을 다루면서 명시적으로 칼뱅을 인용하거나 그의 논증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오직 칼뱅에게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론 도르트 신조 같은 개혁주의 신한부 백서들이 예정론을 중요 교리로 확립하고 변호했지만 이건 역시 칼뱅 한 사람의 영향력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더 넓은 신학사적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는 라틴어 용어입니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이름만 들으면 딱 칼뱅 건데요. 네, 그렇죠. 칼뱅적인 것 외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육신 이후에도 인성에 완전히 갇히지 않고 온 우주에 편지하신다는 기독론 개념을 가리켜요. 근데 트루먼에 따르면 이 용어는 원래 16세기 루터파 신학자들이 성찬 논쟁 과정에서 칼뱅 측의 기독론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점, 특히 좀 새롭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다소 논쟁적으로 만들어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 원래는 논쟁적인 용어였군요. 네, 사실 성육신한 로고스, 즉 말씀이 인성에 완전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비슷한 기독론적 구조는 이미 초기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칼뱅만의 독창적인 기여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물론 트루먼도 칼뱅이 성찬교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한 점, 이런 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한 역사적, 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이런 기독론 논의는 당연히 칼케돈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같은 역사적 신조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겠고요. 맞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네요. 이름표에 속지 말고 아이디어의 실제적인 계보랑 사용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트루먼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칼뱅과 후대 개혁주의 신학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하나요? 네, 트루먼은 칼뱅과 후대 개혁주의 신학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유행했던 그 단순한 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이 이분법적 모델은 쓰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살펴본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죠. 네. 더 나아가서 그는 칼뱅주의, 칼비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뭐랄까, 칼뱅이 혼자서 하나의 독특하고 통일된 신학 체계를 창시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 사용에 내포된 신화적인 측면, 즉 칼뱅의 신학적 독창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좀 극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칼뱅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성찰이군요. 네, 흥미롭게도 트루먼은 칼뱅 자신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만큼 독창성 자체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칼뱅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경과 고대교회의 보편적 신앙에 부합하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루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명시적으로 칼뱅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그의 특정 논증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아이디어가 칼뱅으로부터 수용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16, 17세기 개혁주의 신학 저술들이 갖는 그 공유된 신학적 전통과 공동체적인 저술 작업이라는 일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아이디어의 기원을 칼뱅 한 사람에게로만 강하게 귀속시키는 건 역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매우 어렵고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이게 트루먼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트루먼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칼뱅과 개혁주의 전통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칼뱅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대체 뭘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트루먼이 제시한 이런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학 연구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트루먼의 접근법은 분명 여러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역사적 섬세함과 깊이입니다. 가장 큰 강점이죠. 단순한 교리 내용 비교를 넘어서서 텍스트가 쓰인 구체적인 맥락, 저자의 의도, 당대의 철학적 배경, 해결하고자 했던 특정 질문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요. 과거의 신학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확실히 깊이가 달라지겠네요. 두 번째 강점은 시대착오적 판단의 경계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적 기준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과거를 너무 쉽게 재단하거나 평가하려는 유혹, 그 시대착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신 텍스트를 그 자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행되었던 하나의 역사적 행위로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이끕니다. 이게 역사 연구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칼뱅주의 신화 해체와 전통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뱅, 이꼴 개혁주의 전체라는 식의 단순한 등식을 넘어서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개혁주의 전통이 실제로는 칼뱅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넘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신학적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많은 인물들의 기여와 논쟁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산물임을 보게 하는 거죠. 아, 개혁주의 전통을 더 넓고 깊게 보게 하는군요. 네. 이건 개혁주의 전통을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전체적인 폭과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역사신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접근법이네요. 과거를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접근법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나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적용해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물론 어떤 접근법이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트루먼 방식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역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인물의 독특성 약화 가능성입니다. 맥락이나 공동체성, 공유된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칼뱅이나 다른 특정 신학자들이 실제로 기여한 그 독창적인 통찰이나 그들의 독특한 영향력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너무 맥락만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기여가 묻힐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전통이나 맥락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은 좀 경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분석의 복잡성 증거와 명료성 저하 문제입니다. 다양한 맥락과 요소를 고려해서 섬세하게 분석하는 방식은 때로는 좀 명료하고 깔끔한 결론을 내리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분석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논의로 흘러가서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핵심적인 통찰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특정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 문제입니다. 트루먼이 중요하게 활용하는 퀸틴 스키너의 역사적 행위로서의 텍스트 접근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론이 모든 종류의 역사적 텍스트, 특히 신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항상 최적의 틀인지, 다른 역사 연구 방법론과의 대화는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장차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될 여러분에게 트루먼의 이러한 역사 신학적 관점이 주는 목회적 함의, pastoral implications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분석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우리 신앙과 사역에도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가지 함의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신앙 연고 자세를 함양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결코 진공 속에서 홀로 사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배, 동료, 심지어 반대자들과의 대화와 씨름 속에서 신학을 발전시켰음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신학 전통을 대할 때 특정 인물을 너무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고요. 신학이란 본질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적 지혜의 산물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이끕니다. 경손함, 중요하네요. 두 번째 함의에는요? 두 번째는 신중한 역사 이해와 책임감 있는 적용을 배우게 합니다. 과거의 신학 논쟁이나 역사적 인물들을 현재 우리의 문제의식이나 기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들어요. 대신 그들이 처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목회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고민과 주장을 먼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네. 이는 과거의 신앙 유산을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할 때에도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울 겁니다. 마지막 3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전통과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신앙고백 전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3가지 일치신조,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번에 완성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질문에 응답하면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적용되어 온 그런 살아있는 전통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아,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과거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과거의 신앙 유산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또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칼 트루먼의 글을 통해 칼뱅 사상의 수용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속성이냐 불연속성이냐는 단순한 틀을 넘어서 텍스트를 역사적 행위로 간주하고 연속성의 다양한 측면들, 교리적이든 철학적이든 문제 중심적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텍스트 수용과 아이디어 수용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칼뱅주의라는 용어와 칼뱅의 독창성에 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네. 트루먼의 분석은 분명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 전통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역사적 수용과 선택, 그리고 때로는 오해와 변형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수용과 해석의 대상이 될 텍스트와 아이디어, 그리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각자의 신학 공부와 삶의 자리에서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의미 있는 성찰과 자극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